자, 제막매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한번 우리 서정 갈래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대별 흐름을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삼국시대 이전이 있어요. 자, 삼국시대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원시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자, 얘들 원시종합 예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삼국시대가 통일되면서 자, 신라시대에 우리가 향가라고 하는 서정갈래가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신라에 이어서 고려가 나오면 이제 고려가요. 근데 고려가요가 나왔는데 고려가요는 이 교과서에는 소개가 안 돼 있고, 자, 고려 후기에 나타난 자, 시조가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는 계속 이 시조가 계속 이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크게 봤을 땐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대시 이전에 무슨 신체시도 있고 창가도 있고, 그런데 뭐 이거는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닐 테니까 고전시가의 흐름만 봤을 때는 이제 현대시는 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원시종합예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자, 삼국시대 이전이에요. 자, 원시종합예술은 특징이 뭐냐? 이게 자, 음악과 무용, 그 다음에 뭐 시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분화되지 않은 형태다. 그래가지고 원시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음악도 있었고, 음악의 무용, 그리고 이 시가가 모두 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시종합예술인데, 자, 이게 시작은 집단적이고, 집단요라고 해서 여럿이서 같이 부르는 노래야. 그래서 노동요가 많고요. 자, 노동요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웃기는 게 배경설화들이 많이 같이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좀 서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다 이거예요. 자, 서사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다가 이게 조금씩 흐름이 가면서 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 서정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얘들이 사실은 이렇게 흘러갔다기보다 얘는 그대로 있고 얘네들이 추가로, 그러니까 분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집단과 노동이고 서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구지가라는 거예요. 구지가. 자, 예를 들어보면 구지가가 있어요. 구지가는 그러니까 뭐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상하죠 내용이? 자, 이게 김수로 왕의 탄생 설화, 그러니까 가락국 신화에 삽입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왕을 내어놓으라는 거야. 그 머리 내어놓으라는 게. 자, 요런 작품이 있는데 사실 구지가보다 먼저 창작된 고조선의 작품이긴 하지만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으로는 뭐가 있냐면 공무도화가가 있습니다. 자, 공무도화가, 이거 선생님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냥 기억 정도만 하면 돼요. 공무도화가는 이런 내용이에요.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이 그의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셨네. 아이고 가신님을 어이할꼬. 이런 내용이에요. 별 내용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황조가라고 해서 그 고구려의 원래 초대왕인 주몽 알죠? 주몽의 아들인 유리가 지은 황조가가 있습니다. 자, 황조가도 약간 개인의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황조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저기 활활 나는 저 꾀꼬리가 암수가 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뒤와 함께 돌아갈고. 자, 그래서 꾀꼬리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황조가는 꾀꼬리 작품이에요. 황조가 꾀꼬리입니다. 그래서 꾀꼬리가 객관적 상관물로 자기와 대비되는 소재로 나왔던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작품들이 인용이 된다면, 얘네들은 집단 노동 서사적인 구지가, 아까 머리를 내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거 있잖아. 그게 땅을 파면서 여럿이서 같이 부른 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딱 작품을 구분할 때,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 이거 집단무가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건 개인적인 과도기적 작품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선 향가가 탄생을 한 겁니다. 향가는 이따가 제막매가 할 때 잘 보겠지만 이건 최초의 정형시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초의 정형시가고, 얘가 이제 향찰로 표기가 되었죠. 향가라고 하는 말이 약간 의미가 변한 갈래예요. 향가는 원래는
고향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노래다. 약간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걸 향찰로 적어서 향가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의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노래다라는 뜻에서 향찰로 표기된 우리 노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구체가 가장 원시적인 형태고 과도기적 형태고 십구체가 가장 완성된 형태인데 제망매가는 십구체 향가인 거 알고 계시죠? 사구체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향가는 뭐냐면 사구체 향가인 서동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서동요는 그 백제 무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동 그 맞둥 그러니까 말을 파는 아이의 이야기하거든요. 선화공주 나오는 거. 선화공주 나오는 게 최초의 향가이고 최초의 정형시가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가요가 나오는데 고려가요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사실 고려가요는 이제 평민들의 작품으로서 후렴구가 있는 자 평민의 작품으로서 자 후렴구가 있는 자 이런 작품을 우리가 고려가요라고 하고요. 후기에 시조가 나타났는데 시조가 자 일단 시조는 평시조 그다음에 연시조 자 사설시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요 이 세 개의 이 갈래가 자 이제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체 그리고 현재까지 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조는 가장 지금까지 창작이 되고 있는 그런 갈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평시조는 이제 3장 6구에서 이게 세 줄로 짓는 거. 자, 이게 평시조고.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개짜리가 되게 여러 개 붙어 있는 형태고. 사설시조는 중간이 이렇게 긴 형태인데 뒷부분도 길거나 다른 부분도 길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자, 얘네들도 다 정형시입니다. 자, 그리고선 이제 이 서정 갈래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이 흐름에 따라서 가끔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자, 그래서 향가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얘가 이제 어떤 주제를 주로 다뤘느냐. 그래서 나라에 대한 걱정, 임금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불교적 이런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가끔 나올 수는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인데 이 흐름을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망매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제망매가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 파이널 정리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빼먹지 않고 설명하기 위해서 할 텐데 다만 혹시나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뭐 댓글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학원에 찾아와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제망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망매가는 자 일단은 갈래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갈래. 자, 이거 향가죠. 자, 향가인데 얘는 19채의 향가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 향가라고 하는 게 4구체, 8구체, 19채가 있는데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4구체, 8구체는 과도기적 작품, 19채 향가가 가장 완성된 형태다. 자, 완성된 형태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향가는 원래 우리 고유의 노래라는 뜻이었다가 향찰로 기록된 노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의미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 얘는 자, 표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표기는 향찰로 표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의미나 자, 또는 뜻을 빌려서 쓴 자, 이 문자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차자원리라고 합니다. 차자라고 하기도 해요. 차는 빌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는 글자. 그래서 글자를 빌려 썼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향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록문학이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얘가 한자로 썼지만 우리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읽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말로 읽었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우리가 국문문학에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가 향찰이 그럼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 지금 첫 번째 줄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나을생. 자, 나을생. 자, 죽을 사. 길로. 은자는 숨길. 은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느냐면 자, 생사길은 이렇게 읽었단 말이야. 그치? 여기가 이제 뜻이고 여기가 음이잖아요. 그치? 선생님 근데 생사 같은 경우에는요
나타나는 뜻과 죽는다는 뜻을 빌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뜻도 포함이 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도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생사라고 읽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생사길은 이렇게. 그러니까 읽는 방식으로 이걸 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을 빌리는 것을 음차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이걸 훈차라고 합니다. 자, 훈이라고 하는 게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길자 있잖아. 요 길. 얘가 훈차니까 요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가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이 정도로 알면 되겠죠. 이게 더 자세하게는 안 묻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다른 데서 약간 응용될 가능성이 좀 낮아서 되게 자세하게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그렇고요. 얘는 나중에 자, 이게 3단 구성이다.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구성은 3단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서결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3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3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3단 구성이 중요한데 자, 이거 일단 이따가 시조랑 비교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자, 일단 이 3단 구성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전승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용상 자, 이게 4줄, 4줄, 2줄 이렇게 둘, 셋 이렇게 자, 4줄, 4줄, 2줄이니까 그냥 4, 4, 2만 쓸까?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죠? 자, 얘가 3단 구성인데 4줄, 4줄, 2줄 이렇게 4, 4, 2 구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상의 발단이라고 합니다. 시상의 발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시상의 전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상, 전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마지막 이 낙구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자, 이게 첫 번째 감탄사 부분 나오는 거 알죠? 19채 향가의 특징이잖아요. 자, 낙구 이 두 줄을 우리가 낙구라고 하는데 낙구가 시작을 뭐로 하죠? 감탄사로 시작하죠. 자, 만약에 지금 이 파이널 정리를 듣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낙구는 마지막 두 줄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두 줄의 시작이 감탄사로 시작해요. 이렇게. 그쵸?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요 낙구에서 이 감탄사 부분 있죠? 감탄사 부분은 자, 시상의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상의 전환도 있지만 사실 집약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시상의 전환 또는 시상의 집약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시상의 마무리. 자, 시상의 마무리. 이렇게 끝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시조 있죠? 이 3단 구성인데 19채 향가가 자, 얘가 시조로 전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설입니다. 시조로 전승설이 있는데 시조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조가 세 줄로 쓰잖아요. 이렇게. 자, 뭐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에 그칠 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줄로 쓰잖아요. 그리고 무슨 사음보로 쓰고 그쵸? 이거 다 알죠? 지금 파이널 정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얘를 초장, 얘를 중장, 얘를 종장이라고 하는데 종장의 첫 시작을 어떻게? 3음절로 해서 자, 이걸 첫 어절 혹은 첫 음보를 3음절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죠. 3음절, 음절이라는 건 글자 쓰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시상의 발단, 이 두 중장이 시상의 전개, 요 감탄사, 요 세 글자가 시상 전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갈래, 향가라는 갈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게 가장 완성된 형태다. 자, 요거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요 정도를 알면 되는데, 야, 향가가 아까 국문학사적 의의가 뭐라고 그랬죠? 향가. 그러니까 19채 향가가 아니라 그냥 향가가 최초의 정형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제막매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막매가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본론으로 늦게 들어온 느낌이 들죠? 자, 요 제는 제사를 지내다 라는 뜻입니다. 제사니까 사실은 장례를 치르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망매, 너 죽은 사람을 우리가 망자 이렇게 부르는 거 알죠? 매는 누이 매자야. 그래서 얘는 죽은 누이를 추모하며 부르는 노래. 자, 이런 식으로 쓴 제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생사길은 자, 삶과 죽음의 길은 예 있음에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이승을 뜻하는 말이죠. 그렇죠?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승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삶과 죽음의 길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좀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표현한 부분이 바로 머뭇거리고입니다. 자, 이 머뭇거리고는 자, 두려움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길은 이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나는 간다가 나옵니다. 자, 나는 간다가 나오는데 사실 얘는 따옴표로 인용한 직접 인용구예요. 근데 따옴표가 그냥 없는 것뿐입니다. 자, 요 나가 누구죠? 죽은 누이입니다. 그래서 자, 오빠 저 가요, 나 가요 라는 인사도 못하고 말도 못다 이거 어찌 갑니까? 라고 해서 자, 이걸 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못했다 뭐예요? 이거는 누이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다. 자, 이 정도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자, 어느 가을이 나옵니다. 가을. 자, 가을은 우리가 지금 현재가 가을이고 가을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좋은 계절이죠. 시원하고. 그쵸? 자, 그런데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자, 가을은 자, 식물의 입장에서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죽음이 나타나는 계절이죠. 자, 그러니까 자, 이 가을은 사실은 죽음의 계절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여서 이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자, 이 말도 맞는 말이, 맞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가을에 부는 바람인데 이른 바람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죽은 거죠. 그쵸? 이거는 그래서 누이의 요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이의 요절 또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이다. 그래서 자, 떨어질 잎. 여러분, 이파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얘는 그래서 죽음을 뜻해요. 자, 근데 이거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나무, 그쵸? 한 나무를 비유해서 이 누이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잎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한 가지에서 났다.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파리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게 이제 부모님이고 이게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한 가지에 났다. 그럼 이 가지가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뜻하는 거니까 이들이 이제 형제, 자매, 남매 이렇게 남매 관계잖아요. 그쵸? 자, 한 가지 가는 곳은 모르는구나. 자, 그래서 가는 곳 모르온저. 이렇게 얘기되는데, 자, 이 가는 곳을 모르겠다라는 부분은, 자,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우리가 잘 예상할 수 없다. 그냥 죽는 건,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죽는 거기 때문에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인생무상이다. 무상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다 어려운 거 없고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면, 여기가 이제, 누이가 좀 빨리 죽었고 그게 참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누이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마지막 두 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낙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낙구에 아가 나와요. 자, 얘는 감탄사죠. 감탄사고 이게 굉장한 정형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낙구의 시작을 감탄사로 한다는 이 규칙을 모든 19치 향가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이 뭐죠? 얘가 시상의 자, 전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뭐냐면, 이게, 이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다가, 이 낙구 이후에는 재회를 희망한단 말이에요. 재회를 희망하기 때문에 시상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상의 집약을 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시상의 집약이라고 보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슬픔이 이렇게 위에 있는 슬픔을 딱 한 방에 모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시상의 집약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돼요. 자, 미타찰. 자, 미타찰은 자,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 그러니까 종교적이죠. 그래서 종교적 얘는 극락세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타찰 자체는 유토피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미타찰에서 만날 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날 나는 여기서 말하는 화자죠. 그러니까 화자, 즉 여기서는 이제 월명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도다. 자, 도 닦으면서 기다릴게요 라고 했는데 한 가지 높아지면서 얘기하면 이 미타찰 있잖아요. 이게 불교적,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숭고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아 미타찰 때문에 이런 말을 썼구나 이런 보기에 이런 말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뭐 되게 여러 삼국유사 이런데 미안 제막내 같은 경우는 삼국유사 뭐 이런데 예, 수록이 된다 수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장소가 자, 누화자와 누이가 제외할 공간이고 이승과 대비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미타찰이 자, 이게 이승과 대비된다 해가지고 이게 대비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승과 대비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별로 별 거 없고요. 맨 마지막에 돛닦아 기다리겠노라 라는 부분에서 의지가 드러난다. 제외의 희망과 제외된 의지가 드러난다. 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막매간 정리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시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시조라고 하는 갈래는 참 재밌는 갈래죠. 왜냐면 이게 사실은 되게 짧아요. 그렇잖아요. 그치? 되게 단순한 노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사람들이 그냥 놀면서 불렀던 랩 같은 거예요. 랩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조는 사실 고려 말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조선시대까지일까요? 아니에요. 현대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이 시조는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시조라고 하는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 부분 때문에 가끔 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조선이라고 하면 그렇지. 시조 조선이지.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리면 이빨 다 뽑아버릴게요. 자 이게 고려 말부터 현재까지 쓰이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3장 6구예요. 자 3장 6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3장이라고 하는 건 초장, 중장, 종장 해서 요거 3장이라고 하고요. 내용상 이렇게 6부분으로 나뉜다 해서 6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구성이고요. 두 번째는 자, 운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운율은요. 기본적으로 얘는 외형률이면서 근데 이게 고전 시간은 다 이렇다고 봐도 돼요. 향가도 외형률이면서 정형시입니다. 자, 이게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율은 외형률이면서 정형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운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사음보. 자, 사음보. 자, 이걸 우리가 음보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보가 이제 음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이걸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자, 이게 사음보. 자, 그 다음에 음수율이 있는데 얘를 3, 4조 또는 4, 4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 음보가 한 음보가 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음수율이 있죠. 종장의 첫 음보는 무조건 세 글자로 써야 된다는 이 규칙은 반드시 지킨다. 자, 이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율이 굉장히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평시조예요. 자, 평시조는 이게 사실은 고려 말부터 자, 조선 전기까지는 대부분 다 이게 사대부들이 약간 이걸 좀 주된 향유 계층이었어요. 근데 약간 여기 이제 기생도 살짝 끼기는 하죠. 자, 이랬거든. 그래서 사대부들의 작품은 일반적으로 자, 이건 국가에 대한 또는 왕에 대한 자, 충성심이나 또는 자연 또는 이제 탈로가 뭐 이런 거 탈로가라고 해서 늙음을 한탄하는 자, 그런 스토리가 조금 많았어요. 자, 이게 이제 시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 시조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시절가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절가조를 줄여서 시조라고 하는데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한이 조금 있죠. 이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그치? 자, 그런데 이게 근데 얘가 자, 요게 어떤 식으로 발달을 했냐면 자, 이게 평시조 하나가 너무 짧으니까 아까 얘기한 듯이 이렇게 이게 연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연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연시조라고 해요.
연시조라고 해서 이렇게 연시조로도 발달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가면요. 이게 중간이나 이 종장이 훅 길어진, 자, 이런, 사실 다른 부분도 되게 자연스럽게 길어지는데 얘를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이 사설시조를 배우게 되는데 이 사설시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설시조는 평민의 작품이에요. 평민들이 주된 향유 계층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삶의 애환이나 삶의 애환 그리고 여기 사대부들의 작품은 사랑 이야기가 임금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고요. 기생의 작품에서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자, 삶의 애환이나 자, 사랑, 노동 혹은 탐과 노력 같은 것에 대한 풍자와 비판 자,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설시조와 약간 내용상으로도 혹은 형식적으로도 이렇게 분화가 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 사설시조는 이따가 개를 연암이나 끼르대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시조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10년을 경영하여 보겠습니다. 자, 이거 내용은 다 쉬워요. 자, 10년을 경영하여라고 했는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계획해서 집을 짓고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칸 지어내니 이렇게 하니까 초려 3칸은 초가집인데 3칸짜리란 뜻이에요. 3칸짜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의 크기를 칸수로 셌거든요. 그래서 막 부잣집은 막 몇십 칸 막 이렇게 돼요. 몇백 칸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3칸짜리니까 어때? 굉장히 조그만 집이죠. 그렇죠? 자,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 자, 나 한 칸, 달 한 칸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자, 이건 자연에게 하나씩을 나눠준다는 거니까 무라일체가 되는 거야. 나랑 자연이 지금 같은 자격이잖아요. 그래서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맞춰두고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게 무라일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자, 강산은 들일 때였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병풍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병풍처럼 강산을 뒤에 두고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 내 집에는 다 나도 하나 살고 달도 하나 살고 청풍도 이렇게 하나씩 맡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안분지족,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가난해도 잘 산다. 그래서 안빈낙도 이거 다 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중요한 표현법이 나오는데 이건 뭐랑 연결 지으면 되는 거냐면 자, 이거는 관동별곡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자, 여기 봐봐. 달, 청풍, 강산 셋 다 무슨 법이야? 이게 대유법이죠. 왜냐면 이건 자연과 하나가 돼서 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실제로 달한테 한 칸을 주고 청풍한테 한 칸을 이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대유법이에요. 그래서 달과 청풍과 강산이라고 하는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 자연 전체를 표현했기 때문에 자, 얘는 대유법이 됩니다. 게다가 맡겨두고를 누구한테 맡겨둔대요? 자, 청풍에 한 칸씩 맡겨두고니까 자, 달이랑 청풍에게는 의인법을 사용한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된 표현법이 2개가 나오는 건데 자, 주된 표현법 첫 번째는 자, 달, 청풍, 자, 청풍, 그 다음에 강산 이렇게 3가지가 다 뭐다? 자, 이거 대유법이에요. 대유법. 그래서 이건 다 자연을 뜻하기 때문에 대유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과 청풍에게 자, 이걸 맡겨둔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의인법을 사용한 거죠. 그렇죠? 강산에게 의인법을 사용한 건 없어요. 알겠죠? 강산은 의인법이 아니라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니까 얘네들만 의인법을 사용했다. 요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강산은 삼음절 지켰잖아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번째 시조가 아까 내가 기생의 작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생의 작품입니다. 자, 황진이의 작품이죠. 자, 이거는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고 했는데 동짓달이라고 하는 건 겨울이에요. 자, 겨울밤입니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자, 베다. 칼로 베다. 알죠? 자, 베어내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서리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인 의태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음성상징어. 그 다음에 의태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요
이거 시도 되게 쉬운 것들이라 가지고 선생님이 별로 쓸 게 없어. 쉬우니까 더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동짓달, 기나긴 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치?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시간이잖아.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실체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애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 베어낸다라고 했지? 베어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베어낸다. 자, 시간을 뱄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걸 뱄다고 표현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상화라고 얘기하죠. 자, 요거가 사실 여기선 포인트예요. 형상화.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걸 실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 말이죠. 자, 춘풍 이불은 자, 봄에 쓰던 이름 이불이니까 지금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안 쓴 이불을 이렇게 쌓아뒀겠지. 거기다가 서리서리 넣었다가 라고 했습니다. 자, 서리서리. 네, 밑에 나온 김에 자, 구비구비. 구비구비죠. 구비구비. 그치? 구비구비. 구비구비. 이거는 음성상징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성상징어고 얘네들은 둘 다 의태어예요. 자, 모양을 표현한 말이죠. 모양을 흉내낸 말. 자, 얘는 이렇게 쓴 게 우리말의 자,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관동별국 같은 경우에도 지명을 제외하고는 우리말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약간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거지로 맞춰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로님. 자, 오신 날 밤에 구비구비 펴리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지금 혼자 있는 밤이 너무 쓸데없이 길잖아. 그러니까 그거 잘라놨다가 자, 님이 오신 날 그걸 펴가지고 붙여서 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약간 야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얼다가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는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3개 있어요. 진짜로 사랑하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다가 있고 괴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괴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리움과 관련된 괴다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신적 사랑. 근데 여기서 얼다는 육체적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죠? 그래서 육체적 사랑인데 그 님이 오시는 날에 길게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대비됩니다.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과 어른님 오시는 날 밤. 이 중간에 있는 춘풍 이불 이거 겨울이니까 봄이 대비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과 어른님 오시는 날 밤 요 두 밤이 대비되는 시간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미타찰에서는 대비되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 제왕매가에서는 얘는 대비되는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여기서는 뭐 딴 거는 별로 볼 거 없어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평시조 4대부의 작품과 그래서 10년을 경영하는 4대부의 작품으로서 물화일체, 자연을 표현하는 노래였다면 얘는 지금 기생의 작품으로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설시조. 아까 사설시조. 삶의 애환과 사랑, 노동, 풍자와 비판이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 작품 중에 하나인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설시조다.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봐봐. 자,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자, 얘는 사설시조예요. 자, 사설시조는 기본적으로 여기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굉장히 해학적으로 쓰였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니,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얘가 해학성이 되게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되게 재밌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설시조인데 자, 이 개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 님을 대신해서 원망을 받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개를 연화문이나 10마리가 넘게 기르되 요개같이 얄미우랴. 자, 얄미우랴에다가는 자, 서리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미운님이 오면은 꼬리를 자, 여기는 대비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미운님이 오면 이 개가 좋아서 날뛴다는 거예요. 꼬리를 팍 펼치며 띠랑나리랑 광겨서 내닫고 고운님 오면은 이렇게 해서 두 개 고운님과 미운님 이렇게 대비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미운님 요즘 말로 쓸게요. 고운님 이렇게가 서로 대비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개가 반응이 미운님이 오면은 좋아하고 고운님이 오면은 컹컹 짖어서 내쫓아요. 그치? 빡치죠? 자, 그래서 자, 고운님이면 뒷발을 버동버동 무르락 나르락 캉캉 짖어서 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자 보면은 자 봐봐요. 회회 치며 자, 회회 자, 버등버등
이런 말들이 있죠. 이거 다 음성 상징어죠. 그리고 얘는 의태어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캉캉 짖어서. 자, 캉캉은 어때요? 캉캉은 의성어. 얘는 의태어. 요걸 합쳐서 음성 상징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약간 현장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치? 얘네들이 이렇게 쓰니까 현장감이 잘 드러나죠. 뭔가 진짜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내가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내가 밥이 썩어 남아 돌아도 네 줄 밥은 없다. 있으랴. 이것도 서리법.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재밌죠. 왜냐하면 걔가 실제로 이게 걔 때문에 못 오겠어? 야, 사랑하는데 걔 때문에 안 온다고? 그럼 찌질이니까 걔랑은 헤어져야지. 그쵸? 아니 걔가 지낸다고 여자친구를 안 만나러 가면 걔랑 무조건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무섭긴 하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개는 실제로 개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겠죠. 님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굉장히 해학적이고 좀 과장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되게 해학적이고 과장적이다. 그래서 해학적이고 그다음에 과장적이다. 자, 요 정도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설 시조를 정리하면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얘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조 부분까지 다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시조를 봤으니까 이제 이걸 이어서 가는 한번 하관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는데 이 하관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사실은 제망매가랑 되게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망매가랑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관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하관이라고 하는 현대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관은 특징만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먼저 하고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혈육의 죽음에 관련된 것이다. 자, 이건 동생의 죽음이죠. 자, 요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하강적 시어를 사용하여서 이 죽음을 표현했다. 자, 세 번째는, 자, 종교적인 특징이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약간 그 거리감. 자, 이승과 저승의, 자, 거리감이 드러난다. 자, 다섯 번째는 어조적으로 봤을 때 담담한 어조를 사용한다. 어조를 사용한다인데, 자, 이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제망매가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제망매가와 비교하는 걸 이렇게 한번 둘게요. 자, 한번 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관이 내렸다. 자, 내린다. 하강적 이미지예요. 그쵸? 자, 하강적 시어를 통해서 죽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주여, 용납하소서. 자, 여기서는 이제 종교적 특징이 주여라고 해서 기독교적이죠. 자, 주여 용납하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두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하직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작별 인사를 했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 하직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이게 이제 하강적인 시어를 사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하직하다는 게 작별 인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나오질 않았으니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자, 이건 꿈이라고 하는 매개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들여다보고 형님 하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형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여기 여섯 번째가 자, 직접 인용이 있어요. 직접 인용이 있는데 이게 직접 인용이 사실 여기서는 환청이죠. 얘는 환청이에요. 환청.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소리죠. 자, 형님 불렀다.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라고 해서 이게 대화의 장면이 들어간다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환청이지만 직접 인용해서 얘는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 대화는 아니고 상상의 대화예요. 그래서 형님이 불렀다. 나는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온몸으로 대답했다는 뜻이죠.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자, 못 들었으리라가 거리감이에요. 그쵸? 이승과 저승 간의 거리감이 나타납니다. 이제 내 음성은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자, 이거는 이제 이승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쵸?
너는 어디로 갔느냐? 자, 그 어디로 가서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이건 진짜로 들리는 게 아니죠. 자,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자,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은 인생의 무상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도 드러나요. 인생 무상도 드러나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어떤 특징? 종교적 어조를 사용했고 담담한 어조를 사용했고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거리감을 나타내는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이제 이게 삶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말이 있긴 하다 그랬죠? 자, 이걸 이제 한번 이 제망매거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혈육의 죽음 이거 같아요. 그렇죠? 자, 제망매가는 특별하게 하강적 시어가 있느냐? 자, 떨어질 잎이. 자,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떨어질 잎. 이거 있잖아요. 자, 얘가 또 하강적 시어니까 얘도 그럴 수 있겠죠. 자, 종교적 특징이 있죠. 얘는 불교적인 특징이죠. 자, 불교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면 얘는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얘는 뭐냐면 이건 공통점이 아니에요. 얘는 좀 다른 점인데 얘는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승화는 극복이라는 단어로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굉장히 슬픈데 이걸 종교적으로 확 날려보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승화를 해냈는데 얘는 이거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거리감만 확인할 뿐이죠. 그쵸? 근데 얘는 담담한 어조다라고 했는데 얘도 공통점 아니에요. 얘도 차이점입니다. 자, 얘는 담담한 아니라 얘는 사실은 되게 솔직하고 격정적인 어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영탄적입니다. 자, 얘는 영탄적이고요. 여긴 직접 인용 부분이 있는데 얘가 직접 인용도 있어요.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하나가 더 있다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게 인생무상 있잖아요. 이거 그냥 여기다 쓸게요. 얘가 인생무상이 있잖아. 얘도 인생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허무한 곳이다. 허무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가 해서 얘도 지금 이 두 부분도 사실은 같이 등장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은 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데 자, 얘네들 자, 요거 종교적인 승화를 했다는 점과 영탄적이라는 점, 요 두 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얘 종교적 특징은 있어 이렇게 보는데 약간 종교가 다르지만 종교적 특징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게 제망매가와 연결해서 현대시를 내용적인 공통점이 있고 상황이 유사하잖아요. 그치? 자, 그렇지만 여기는 자, 이게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얘는 재회를 이것도 한번 쓸까요? 근데 게다가 이 이승과의 거리감은 이거 어떻게 종교적 승에서 재회를 희망한다는 점이 또 다르죠. 그쵸? 자, 이렇게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쉬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학에서 우리 이 지금 7단원에 있는 작품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